한 나라가 공공하다 불빛을 심었습니다. 제주도를 10번 덮고도 남을 밀도로 세계 어디에도 없는 촘촘함이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편의점입니다. 그런데 왜 가장 편리한 공간이 가장 잔혹한 사업이 되었을까요? 2024년 기준 전국 5만 개, 국민 950여 명당 한 곳꼴입니다. 불빛은 꺼지지 않지만 그 안에서 버티는 사람들의 삶은 이미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편의라는 이름 아래 설계된 구조의 민낯, 함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11시, 서울 어느 주택가 골목을 걸어보면 풍경이 이상합니다.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편의점 3곳의 간판이 동시에 빛나고 있습니다. 초록, 파랑, 중황. 색깔만 다를 뿐 안에서 파는 물건은 거의 같습니다. 삼각김밥, 캔커피, 충전기. 누가 봐도 과잉입니다. 그런데 이 과잉은 우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편의점 수는 2024년 기준 약 5만 5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국민 950명당 한 곳꼴입니다. 편의점 종주국이라 불리는 일본조차 인구 대비 밀도에서 한국에 밀렸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반경 100m 안에 4-5곳이 겹치는 곳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수치가 뜻하는 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닙니다. 한 점포가 벌어야 할 매출을 옆 가게가 나눠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촘촘한 출점이 점주의 의지가 아니라 본사의 전략에서 비롯됐다는 점입니다. 편의점 본사의 수익 구조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와 다릅니다. 가맹점이 많을수록, 그리고 각 가맹점이 본사에서 물건을 많이 발주할수록 본사의 매출은 올라갑니다. 점포가 실제로 이익을 내는지는 본사의 1차적 관심사가 아닙니다. 출점 그 자체가 매출이기 때문입니다. 본사의 영업 담당자들은 이 구조를 잘 압니다. 창업을 고민하는 예비 점주에게 접근할 때 그들이 꺼내는 건 장밋빛 숫자입니다. 1매출 160만 원, 월 순이익 400만 원. 문자 메시지와 상담 자료에 적힌 이 숫자들은 매력적입니다. 서울 평균 직장인 월급과 맞먹거나 넘어서는 수준이니까요. 퇴직금을 쥔 40대, 대출을 끼고라도 내 가게를 갖고 싶은 30대 가장에게 이 숫자는 미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는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인건비, 폐기 손실, 공과금, 카드 수수료. 이것들을 빼고 나면 장밋빛 예상은 빠르게 회색으로 변합니다. 실제 개점 후 6개월이 지나면 대부분의 신규 점주는 처음 들었던 숫자와 통장 잔고 사이의 간극을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수천만 원이 묶여 있습니다. 돌아가기엔 너무 먼 길을 온 셈입니다. 950명 하나라는 숫자는 편리함의 지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계가 얼마나 좁은 땅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밀도입니다. 그리고 그 밀도를 만든 건 소비자의 수요가 아니라 출점을 멈출 수 없는 본사의 구조였습니다. 숫자가 약속한 미래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편의점 본사에는 SC라 불리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스토어 카운슬러, 직역하면 내장 상담사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점주의 경영을 도와주는 조력자 같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SC의 핵심 업무는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들의 성과 지표입니다. SC가 예비 점주를 만나는 자리는 철저하게 연출됩니다. 상담 테이블 위에는 상권 분석 자료가 깔리고 유동인구 수치와 예상 매출 그래프가 펼쳐집니다. 숫자는 언제나 우상향입니다. 1매출 150원에서 시작해 6개월 뒤엔 200만 원을 넘긴다는 곡선. 이 자료를 보는 예비 점주의 눈에는 안정적인 월급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에는 주석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이 숫자가 나오는지, 같은 상권에 몇 개의 점포가 이미 있는지, 폐기 비용은 얼마나 잡혔는지, 그런 정보는 질문해야만 나오고 대부분의 예비 점주는 질문할 줄 모릅니다. 전직 점주들의 증언은 놀라울 만큼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계약 전에는 문자가 쏟아집니다. 이 자리는 다른 분도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계약하시면 인테리어 지원이 됩니다. 조급함을 자극하고 기회를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30대 가장이었던 한 전직 점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담 때 들은 건 장점뿐이었고 단점은 계약서 뒤편 작은 글씨 속에 숨어 있었다고. 그는 퇴직금 3천만 원과 대출 5천만 원을 합쳐 가게를 열었습니다. 본사 입장에서 SC의 성과는 곧 출점 수입니다.
SC 한 명이 분기마다 채워야 할 신규 계약 건수가 정해져 있고 이 목표를 달성해야 인센티브가 붙습니다. 구조적으로 SC는 점주의 성공이 아니라 계약의 성사에 동기가 맞춰져 있습니다. 점주가 개점 후 적자를 보더라도 SC의 성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미 계약은 끝났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건 정보의 비대치입니다. 본사는 해당 상권의 기존 점포 매출, 유동인구의 시간대별 흐름, 인근 경쟁 점포의 수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 점주에게 이 데이터가 온전히 공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계약 전 제공되는 예상 매출 산정서는 낙관적 시나리오에 가깝고 비관적 시나리오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서울 외곽이든 수도권 신도시든 장밋빛 숫자의 형태는 비슷합니다. 장소만 다를 뿐 희망의 포장지는 같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점주는 본사의 고객에서 본사의 파트너로 신분이 바뀝니다. 하지만 파트너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계약의 무게추는 처음부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사탕 발림이 끝난 자리에 남는 건 보증금 영수증과 5년짜리 계약서뿐입니다. 편의점 사업의 수익 구조를 이해하려면 하나의 비유가 필요합니다. 점주는 바다에 나란 낚시꾼이고 본사는 낚싯대와 미끼를 파는 가게입니다.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낚싯대 가게의 매출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편의점 업계에서 차액 간행금이라 불리는 구조의 본질입니다.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라면 가맹점이 물건을 팔아 남긴 이익에서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떼어갑니다. 가맹점이 잘 팔아야 본사도 돈을 법니다. 이해관계가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그런데 한국 편의점 대부분의 구조는 다릅니다. 본사는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그 사이의 차액을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점주가 발주 버튼을 누르는 순간 본사의 매출은 확정됩니다. 그 상품이 실제로 소비자에게 팔리는지 여부는 본사의 손익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현실은 명확합니다. 본사는 가맹점이 더 많은 상품을 발주하도록 유도할 동기를 갖게 됩니다. 신상품 출시 때마다 점포별 최소 발주량이 권고되고 시즌 행사 때면 특정 상품을 일정 수량 이상 들여놓으라는 안내가 내려옵니다. 권고라는 이름이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의무에 가깝습니다. 발주를 줄이면 SC의 방문이 잦아지고 내대 진열 상태 점검이라는 명목의 압박이 시작됩니다. 점주의 수익 계산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삼각김밥 하나를 팔아 남기는 마진에서 인건비, 전기료, 카드 수수료,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나버려야 하는 폐기 비용을 빼야 합니다. 한 편의점 점주는 월 매출 4천만 원을 찍어도 순이익은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서울 직장인 초임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매출과 수익 사이의 거리가 이토록 먼 업종도 드뭅니다. 한국과 일본의 편의점은 겉보기에 닮았지만 이 수익 배분 구조에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일본의 주요 편의점 본사들은 2019년 이후 가맹점의 폐기 비용 일부를 분담하기 시작했고 24시간 영업 강제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섬세했습니다. 점주의 부담이 본사의 리스크로 되돌아온다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같은 구조에서 출발했지만 한쪽은 수정하고 한쪽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점주의 삶에 어떤 무게로 내려앉는지는 이 다음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낚싯대 가게는 번창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의점 본사 3사의 매출은 매년 사상 최대를 경신합니다. 그 그래프의 우상향 곡선 아래에서 낚시꾼의 통장 잔고는 조용히 바닥을 향합니다. 새벽 4시, 편의점 점주의 하루는 발주로 시작됩니다. 본사 시스템에 접속해 오늘 들여올 상품 목록을 확인하고 수량을 입력합니다. 화면에는 신상품 알림이 떠 있습니다. 이번 주 출시된 디저트 3조, 콜라보 도시락 2조, 시즌 한정 음료 1조, 각각 최소 권장 발주량이 적혀 있습니다. 권장이라 쓰여 있지만 점주의 체감은 다릅니다. 네 대가 비면 손님이 돌아선다. 본사가 점주에게 반복하는 논리입니다. 진열이 촘촘해야 고객의 시선이 머물고 시선이 머물러야 구매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비어있는 네 대를 채우는 비용이 온전히 점주의 부담이라는 점입니다. 팔리지 않는 상품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것은 매출이 아니라 손실이 됩니다. 편의점 업계에서 이 손실을 폐기라 부릅니다. 한 점포의 월 평균 폐기 비용은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을 넘깁니다. 도시락, 샌드위치, 샐러드 같은 신선식품이 폐기의 주범입니다. 본사는 신선식품 비중을 높이라고 권합니다. 마진율이 높고
고객 유입 효과가 크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에 불과한 이 상품들은 팔리지 않으면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점주에게 신선식품은 양날의 칼입니다. 팔리면 효자, 안 팔리면 독입니다. 폐기를 줄이려면 발주를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발주를 줄이면 네 대가 비고 네 대가 비면 SC가 옵니다. 진열 상태가 좋지 않다. 고객 경험이 떨어진다. 상품 구색을 보강해야 한다. 이 순환의 고리 안에서 점주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손해를 봅니다. 발주하면 폐기 손실, 안 하면 관리 압박,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점주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돕니다. 편의점은 버리는 장사다. 과장이 아닙니다. 유통기한 관리를 위해 매일 두세 차례 매대를 점검하고 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골라내고 폐기 목록을 작성합니다. 이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만 하루 한두 시간입니다. 시간도 비용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어떤 장부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본사의 매출 그래프는 신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계단을 올라갑니다. 신상품은 화제를 만들고 화제는 고객을 끌어들이고 고객은 발주를 늘리게 합니다. 이 선순환의 열매는 본사가 따고 낙관은 점주의 몫입니다. 밤 10시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 6개가 비닐봉지에 담깁니다. 점주는 봉지를 묶으며 오늘의 손실을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발주 알림이 뜰 것입니다. 네 대는 다시 채워져야 하니까요. 아침 6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에 교대가 옵니다. 16시간입니다. 하지만 교대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못한 날에는 점주가 그 자리를 메웁니다. 새벽 2시까지 카운터를 지키고 4시간 눈을 붙인 뒤 다시 아침을 맞습니다. 이런 날이 한 달의 절반을 넘기는 점주가 적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편의점 점주에게 가장 무거운 짐 중 하나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고 준휴수당 의무까지 더하면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월 200만 원에 가깝습니다. 하루 2교대를 돌리면 400만 원, 3교대면 600만 원입니다. 월 순이익이 200만 원 안팎인 점포에서 이 비용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점주 본인이 한드타임을 직접 서는 것으로 빈칸을 내옵니다. 자기 몸을 인건비 대신 투입하는 것입니다. 30대 중반에 편의점을 열었던 한 점주의 이야기는 이 구조의 대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개점 첫 해, 그는 하루 평균 14시간을 가게에서 보냈습니다. 아내와 저녁을 함께 먹은 날은 한 달에 2~3번이었고 2살배기 아이의 첫걸음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2년 차에 접어들면서 허리 통증이 시작됐고 3년 차에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시간에 카운터를 지켜야 했고 치료를 미루는 사이 증상은 악화됐습니다. 이 점주만의 사정이 아닙니다. 편의점 가맹점주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주 60시간 넘게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주 52시간 상한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의 기준을 훌쩍 넘기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점주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보호받게 있습니다. 야간 수당도, 연차도, 산재보험도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들은 스스로 선택해서 일하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가족관계가 흔들리고 사회적 고립이 깊어집니다. 친구를 만날 시간이 사라지고 명절에도 가게를 비울 수 없습니다. 편의점은 쉬지 않으니까요. 24시간 영업이라는 간판은 소비자에게는 편리함이지만 점주에게는 쉼없는 구속입니다. 불을 끌 수 없는 가게 안에서 점주의 시간은 천천히 소진됩니다. 가장 아픈 건 이 모든 희생이 수익으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14시간을 서고 건강을 잃고 가족과 멀어져도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몸을 갈아 넣어야 겨우 유지되는 수익 구조. 그 구조 안에서 점주는 사장이라는 이름의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장사가 안 되면 접으면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가맹계약에서 폐업은 상식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펼쳐보면 중도 해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 안에 적힌 숫자가 점주의 발목을 잡습니다. 편의점 가맹계약의 표준 기간은 대부분 5년입니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장여 계약 기간에 비례하는 영업위약금, 본사가 시고한 인테리어의 잔존가, 간판과 설비 철거 비용까지 이 항목들을 합산하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2년 차에 접으려 해도 3천만 원,
3년 차에도 2천만 원 가까운 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위약금 구조가 만들어내는 상황은 기묘합니다. 영업을 계속하면 매달 적자가 쌓이고 영업을 그만두면 한 번에 큰 손실이 확정됩니다. 어느 쪽이든 돈을 잃습니다. 점주들은 이것을 두고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멈추면 다치고 계속 가면 연료가 바닥납니다. 많은 점주가 선택하는 건 결국 버티기입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 하루하루 계약 만료일을 향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대출을 끼고 창업한 점주입니다. 보증금과 초기 투자금 상당 부분을 빚으로 충당한 이들에게 위약금은 이중의 채무가 됩니다. 가게를 유지하면 운영 적자로 대출 이자를 갚기 어렵고 가게를 접으면 위약금이 빚 위에 빚으로 쌓입니다.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폐업을 결심하고도 실행하지 못한 채 1년 넘게 적자 영업을 이어간 사례가 보도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통해 과도한 위약금을 규제하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은 다릅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위약금 산정 기준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는 점주의 증언이 많고 인테리어 잔존가의 감가상각 방식이 점주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지적도 꾸준합니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그 제도가 현장에서 점주의 방패가 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약금은 단순한 금전적 페널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점주를 적자 영업에 묶어두는 심리적 쇠사슬입니다. 떠날 자유가 없는 계약은 파트너십이 아니라 존속입니다. 가게 문을 열 때는 사장이었던 사람이 문을 닫지 못하는 순간부터 포로가 됩니다. 한국 편의점의 원형은 일본에서 왔습니다. 시스템, 상품 구성, 운영 매뉴얼까지 초기 모델의 뼈대는 일본 편의점 업계가 수십 년간 다듬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형을 만든 나라에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2019년 일본 오사카의 한 세븐일레븐 점주가 24시간 영업을 거부했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가게를 운영하던 그는 체력의 한계를 넘겼고 본사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거절당한 뒤 스스로 새벽 시간 문을 닫았습니다. 본사는 계약 위반이라며 위약금을 통보했지만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본 사회에 거대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편의점 점주의 노동 환경이 전국적 의제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후 일본 편의점 업계의 변화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세븐일레븐 재팬은 시범적으로 심야 영업을 중단하는 점포를 허용했고 패밀리마트와 로손도 뒤를 따랐습니다. 24시간 영업이라는 편의점의 정체성처럼 여겨졌던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시에 폐기 비용 분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의 할인 판매를 허용하고 폐기 손실의 일부를 본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전환했습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일본의 편의점 총수는 약 5만 1,000개로 한국과 비슷하지만 일본 인구는 한국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업계는 포화 상태를 인정했습니다. 신규 출점보다 기존 점포의 수익성 감화로 전략을 틀었고 점주와의 관계를 착취해서 상생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방향 전환의 시효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다릅니다. 인구 대비 밀도가 일본을 넘어선 지 오래지만 주요 본사들의 출점 경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폐기 비용 분담 논의는 시작됐지만 실질적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고 24시간 영업 완화에 대한 본사 차원의 움직임도 느립니다. 종주국이 돌아선 길을 후발주자는 아직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한국 본사들은 변하지 않을까요? 답의 일부는 경쟁 구조에 있습니다. 상위 3사가 시장을 나눠 가진 과점 체제에서 한 곳이 출점을 줄이면 나머지 두 곳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먼저 멈추는 쪽이 손해를 보는 죄수의 DMI입니다. 이 교착 상태를 깨려면 업계 자율이 아니라 제도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보여준 건 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남은 질문은 한국이 그 변화를 선택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폐업한 편의점을 지나칠 때 대부분의 사람은 간판이 바뀌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합니다. 어제까지 초록빛이던 자리에 오늘은 공실 안내문이 붙고 한두 달 뒤엔 또 다른 간판이 올라갑니다. 순환은 멈추지 않지만 그 안에서 빠져나온 사람의 삶은 쉽게 복원되지 않습니다. 이 원고가 따라간 구조는 단순합니다. 본사는 출점으로 수익을 만들고
점주는 그 출점의 비용을 감당합니다. 차액 감행금은 발주와 동시에 본사의 매출을 확정시키고 폐기 손실은 점주의 장부에만 기록됩니다. 위약금은 떠날 문을 잠그고 14심간의 노동은 사업자라는 이름 뒤에 숨겨집니다.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위험은 점주가 지고 수익은 본사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편의점 창업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게임입니다. 물론 잘 되는 점포도 있습니다. 상권이 좋고 유동인구가 충분하며 본사와의 관계 관리에 능숙한 점주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구조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구조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것입니다. 구조 자체가 점주의 편이 아닌 이상 실패의 확률은 성공의 확률보다 언제나 높습니다. 편의점 창업을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본사가 보여주는 예상 매출 산정선은 출발점이지 도착점이 아닙니다. 그 숫자에서 인건비를 빼고 폐기 비용을 빼고 공과금과 카드 수수료를 빼고 대출 이자를 빼십시오. 남는 숫자가 당신의 14시간의 합당한 대가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 계산이 맞지 않는다면 서명은 미루는 것이 낫습니다. 일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아직입니다. 상세 없는 유통구조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5만 개의 불빛이 밝히는 건 거리만이 아닙니다. 그 빛 아래 가려진 수만 명의 선택과 대가도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듣는 편의점의 불빛은 누군가의 시간과 건강과 가족을 태워 켜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